네. 방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시스템과 같은 일부 종목군은 다시 또 플러스로 방향을 만들고 있네요. 확실히 방산과 비방산 쪽에서의 움직임이 시총 상단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에서 흐름을 잘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단서, 내일의 섹터를 또 조명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장 힌트 찾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 하시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단서를 좀 찾아봐야 할까요? 첫 번째 단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불거지다 보니까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쏠린 눈이 지대합니다. 지금 여기서 뭐 원유, 전 세계 원유가 한 20%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일본 등등 또 인도까지 한다면 굉장히 이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시선이에요. 그럼 이 관련주에 저희는 주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시장의 추종을 봤을 때 추세 매매로 가신다라면은 당연히 지금 이제 한참 올라가고 있는 뭐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매집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제가 뭐 올해 초에도 작년 말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이 이제 방산 모멘텀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글로벌 긴장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번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해서 모였던 거는 이제 정유주에 대한 이슈로 좀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유가 부분을 보셨을 때 보통 이제 이 해협이 봉쇄가 된다는 거는 사실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너지 가격의 이 길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해협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 에너지 유동량이 이제 한 25%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 20에서 25% 정도의 물동량이라면은 굉장히 큰 비중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뭐 해운주들 같은 경우도 덩달아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많이 발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중동 내에서 이런 어떤 악재들이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과거 우리 2020년도에 이 수에즈 운하 봉쇄 때를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운임료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운임 기간이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뭐 보험료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취향에 대한 어떤 위험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 해운사들이 단기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비용 부담이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운임료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우리 내수 시장으로만 먹고 사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교역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는 빨리 내 물건을 좀 실어달라, 선적을 해달라는 얘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운임료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해운 물동량에 대한 어떤 규모들이 지금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각 국가별로의 운송 시간들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란이 보통 이 호르무즈 이제 해협을 이제 막을 때가 보통 어떤 이슈가 나오면은 보통 서로 간의 국가 간의 어떤 폭격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을 때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작년인가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이제 서로 이제 미사일과 드론을 주고받는 폭격이 일어났던 상황인데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사실 이 중동 내에서는 똑같이 이제 이슬람을 믿고 있지만은 이 수아파, 수니파처럼 이렇게 종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그 인접 중동 국가들끼리서도 어떤 긴장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폭격이 이제 보복성 폭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봉쇄를 했는데 너희가 지금 석유를 팔고 있어? 너희 폭격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중동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지금 자국 내에 있는 정유시설들을 지금 폐쇄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지금 월가에서도 8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는 구조적인 증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사실 월가에서는 유가 부분들이 향후에 인플레이션을 좌우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저유가 정책에 맞추어서 시장들이 좀 더 증산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 지역이고 또 특히나 산유국들이 많이 몰려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SOL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뭐 매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손절가 잘 잡고 대응을 하셔야지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에 대한 이탈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하단부를 잘 잡고 대비를 해야 한다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움직였었던 뭐 중화에너비스, 흥구속이 오늘 그냥 점상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럼 두 번째 단서를 통해서요. 조금 더 저희는 좁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서도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다 보니까 역시나 방산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입니다.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여전히 매집하는 오늘로서 활용해야 한다라고 힌트를 살짝 주시긴 했는데요.
네, 그렇죠. 일단 우리가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뭐 현대로템도 있고 하나그룹도 있고 굉장히 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서 사실 이 방산주가 올라갔다가 좀 주가가 이제 원래는 보통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이제 방산주가 지금 굉장히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 성장이 굉장히 지금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중동 국가 내에서도 한국 무기에 대한 어떤 선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레이더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방공무기 체계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증가를 하면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막 보시면은 지금 미국과 이란 여기에만 지금 많은 분들이 전쟁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 이제 이 파키스탄이 서로 지금 교전을 하고 있는 것들까지 부각을 해보신다면은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이제 접경 국가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IS들이 이제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지금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IS와의 지금 흔히 말하는 파키스탄 탈레반과 지금 이제 위협도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서로 지금 국가 교전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접경 국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크고 작은 교전 비율들이 그동안에는 언론에서 노출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덜 중요하게 지금 여겨졌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이 이제 덜러주의,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식 멀로주의를 강조를 하게 되면서 미국 제일주의를 이제 표방하는 모습들이 이제 과거 제국주의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 주변 국가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자라는 모습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봤을 때 이 방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담들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일단 외교 행태가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과 지금 동맹을 맺어서 있는 상황을 주목을 보셨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조정 여파를 충분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익절가 항상 잘 잡고 하시는 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유 같은 경우는 하단가 꼭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올라가고 있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상단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는 필요하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인데요. 현재 구간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종가까지 꾸준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현선물 쪽에서 지금 7조 원 넘게 매도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7조 원 넘게 외국인이 덜어내는 속에서 시총 상단 대형주의 움직임은 더 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 보시죠.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우리 시장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이제 지수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낙폭을 키우는 모습에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던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정말 공포스러운 중동발 이슈들을 놓고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감되는가를 살펴봤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코스피 지수 7.25% 급락세를 보이면서 5,791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한때 5,780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5,791포인트 선까지는 아주 약간 다시금 회복세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지수는 4.61% 약세 1,137포인트 선에서 닿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당 원화 환율 26원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도 수급상으로 상당히 불리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1,466원대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의 하락 종목들도 굉장했고요. 그리고 큰 낙폭을 그렸던 대형주들의 모습도 참 가슴이 아팠던 하루였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개인이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홀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 속에 코스피 지수가 7% 넘는 낙폭을 기록을 하게 된 건데요. 기관은 상대적으로 매도세가 좀 제한되기는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거세게 팔아치우면서 코스피 지수의 하락을 막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수급 동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나은 모습이 아니었나 수급 면으로는요. 기관과 외국인 양 기관이 계속해서 지수를 좀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낙폭의 제한을 막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해내야 되겠다라는 공포 심리가 조성이 되면서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만 그리고 개인들은 매도세로 일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리딩 섹터 두 가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리딩 섹터 두 가지. 첫 번째는 단연코 해운과 정유 섹터일 겁니다. 장 초반부터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들이 속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의 이란 타격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공포가 해운주들 상한가로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같은 종목들이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 해상 석유 운송량의 27%가 오간다라는 소식에 발틱 해상 운임지수가 급등할 것이다 라는 공포 속에 해운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한해운 상한가로 안착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STX 그린로지스도 흥하해운도 모두 상한가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펜오션도 17% 급등, KSS 해운도 16%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해운주들 전반적으로 아주 강한 시세를 뿜어내는 모습이었죠. 자, 해운주뿐만이 아니라 정유주도 역시 강한 시세를 함께 동반으로 그려내는 것은 마찬가지였는데요. S-오일이 28% 급등세를 시현하면서 GS와 SK이노베이션에 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시간 내에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리딩 섹터 두 번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딩 섹터는 방산이었습니다. 방산주들이 교전 확산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미사일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 함께 안고 조금은 슬픈 급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중동의 영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가 했을 때 한국에 미치게 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집중해보자. 방산주 매수 기회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방산 관련 종목들 시세 체크해 보시죠. 빅텍과 LRG 넥스원 상한가 일찍이 안착하는 모습이었고요. 한화시스템도 상한가로 마무리하면서 14만 6,700원 선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실 한화시스템 외에도 한화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오늘장이기도 했는데요. 방산주들 과연 내일까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체 마감 상황 머니맵으로 한눈에 좀 들여다보시죠. 자, 머니맵 들여다보시면 오늘 하락한 종목들, 하락 특징주들과 상승 특징주들이 혼재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9.83% 급등 마감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화 트레이드가 굉장히 활활 탔던 하루였습니다. 한화 시스템도 상한가 안착, 현대로템 8% 급등, LRG 넥스원도 상한가 안착하면서 오늘 상당히 뜨거웠던 섹터가 우주항공 방산 섹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IT 반도체 섹터 내에서 삼성전자가 9.88%, SK하이닉스 11%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지금 확연하게 상승하고 있는 섹터,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그리고 넥스트레이드 거래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포인트는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이렇게 많이 팔았지만 코스닥에서 매수를 확대하면서 마무리됐다라는 부분입니다. 3월 첫날에 이러한 수급력을 보여주네요. 여기서 우리 메시지 얻어야 할지 이 부분 좀 계속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지러웠던 시장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섹터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열어봅니다. 자, 내일장 공략 섹터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김덕구 대표님께서 직접 챙겨와 주신 섹터인데요. 이럴 때 뭐 봐야 할까 고민되거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렇게 전쟁이 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드웨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제 유가가 지금 요동을 치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좀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지금의 전쟁 양상들이 앞으로 이제 AI 발전에 대해서 좀 더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전쟁의 양상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과거 재래식 무기만을 활용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인력을 갈아넣는 그런 이제 구식 경기가 아니라 정말 이제 첨단 무기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군사 작전에도 상당 부분 AI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상용 AI 부분에서의 매출 부분들뿐만 아니라 정부 매출들이랑 확대 포지션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신다면은 이제 민간 그리고 뛰어넘어서 이제 공공 분야까지도 AI에 대한 확산세는 굉장히 커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안정적인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안정적인 매출의 근거 중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일단 첫 번째로 공공 분야 매출들을 기존에 잡고 있던 기업들이 상당히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엔트로픽이 최근에 정부 매출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정부 간의 어떤 연계성 사업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나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또 그만큼 우리가 오늘 시장에 많은 섹터들이 하락을 했을 때는 예.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보다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저는 AI 부분에서 봤을 때 후행하는 것은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강조드린다면은, 우리가 이런 조정 시장을 활용해서 한 번 정도 내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기에는 좋은 종목들, 섹터를 다지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이슈가 있기 전에는 클라우딩 쪽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꼈었습니다. 미국발로부터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이번 전쟁이 남긴 기여도가 결국에는 AI 이런 클라우딩 쪽으로서 기술력이 좀 더 요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 저희 종목에 대해서 날카롭게 또 골라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섹터 내 탑픽인데요. 열어보죠. 오랜만이고 삼성그룹주 내에서 후발주자의 성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삼성 SDS네요. 삼성 SDS 대신에 제가 이제 아마 작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에 LG CNS가 있어요. 네. 사실 이 두 종목은 좀 같이 투자를 함께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 삼성 SDS와 LG CNS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예. LG CNS는 데이터 센터 DBO 쪽 사업과 그리고 이제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IX 부분에 좀 더 집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물류 포지션이 아직 절반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S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못 가는 경우들이 어떤 데서 발생하냐면은 뭐 지금처럼 이제 물류 동향 관련해서 악재들이 나왔을 때 이 사실 영업이익을 굉장히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5%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했는데, 클라우드 부분은 탄탄하게 성장을 했지만은 해운 물류 동향이 이제 관세 영향으로 해서 좀 축소를 했다 보니까 삼성 SDS에 대한 전체 실적은 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처럼 보여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왔죠. 그렇지만 오히려 이 실적을 발목을 잡았던 이 물류 쪽에서도 이 첼로스퀘어에 가입하는 고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는 이 관세 영향이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흡수가 되고 충격이 완화가 됐을 경우에는 이 해운 물동량도 마찬가지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북극 항로 같은 경우에도 네. 다시 취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또 많은 이슈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냥 AI 부분만 보신다라는 분들이라면은 뭐 LG CNS를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겠지만은, 뭐 오늘처럼 이렇게 뭐 물류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해운 관련된 부분들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악재가 좀 선반영이 되는 경우에는 이 삼성 SDS가 매력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I 풀스택 역량 기반의 클라우드 사업을 지금 확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팔란티어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삼성 SDS 그리고 하나시스템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형 팔란티어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삼성 SDS 주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연중 1차 목표가 21만 원 제시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6만 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10% 정도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사실 삼성 SDS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도주들,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아니면은 뭐 현대차, 그리고 여기에 더 나가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예. 상대 매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적 손절가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이 그렇다면 더 중요하겠네요. 내일 시장 움직임 보면서요. 삼성 SDS 공략할지 아니면 기존 대형주 쪽으로 좀 더 비중을 확대할지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챙겨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꼼꼼히 세워가십시오. 고맙습니다.